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퀀텀 F&A의 최은화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약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경제와 또 그다음에 투자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젠 가격 상승을 우려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긴축의 분위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러한 그 예상을 뒷받침하려면은 더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게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대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채권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도 이제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네. 지금 현재 방향을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지난 연말에 이제 11월, 12월에 소비가 이제 좀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하니까 이게 팬데믹의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정부가 많이 재정적이라든지 금융적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괜찮았는데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제 경제가 다시 하락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연말에 9천억 불 통과 이후에 금년도 들어서 1월과 2월에 소비가 다시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방향은 나뉘었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대규모 추가 부양안이 없어도 이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경제가 스스로 잘 나갈 그런 터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견해. 이제 정치적으로는 주로 공화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실업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 명에 이르고 있고, 부양안이 없이는 자칫하면 다시 하락세에 빠질 수 있다. 11월, 12월을 봐라. 부양안이 없어지니까 또 금방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부양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인데, 이것은 이제 연준과 또 민주당의 입장이죠. 이제 지금의 연준은 민주당의 의견과 상당히 같은 맥락을 가고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옐런 의장, 옛날 연준 의장을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면서 지금 연준과 재무부 간의 교감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연준과 민주당, 그다음 백악관 이쪽의 의견이 지금 하나로 좀 통일화돼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제 경제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현재의 주류 의견은 아직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회복기에 있지만 환자에게는 좀 더 영양제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추가 부양안이 이제 어제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내일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경제가 소비도 튼튼하게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순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나스닥이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테슬라 경우에는 2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앞선 질문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예. 지금 결국은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어느 쪽이냐에 갈피를 지금 못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자,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제 백신도 나왔고, 앞으로 재가동이 되면서 경제가 이제 거의 정상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 연말에 9천억 불, 그 다음에 이번에 1조 9천억 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단기 금리를 현재 0%대로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견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려는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 연준이 경기 부양형 기조에서 후퇴를 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돈이 채권시장으로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또 몰린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팬데믹 기간에 특수 수요가 있었던 시장이 이제 기술주들이었죠.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쪽의 가격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과거에는 그런 수준으로 올랐잖아요. 뭐 300%, 4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주식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여기는 이제는 좀 인기가 시들어지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더 활발해지는 상태에서 오는 경기 승환주, 에너지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제 원자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해고 그 방향을 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갑자기 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경제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을 겪었던 게 지난 며칠 사이인데, 이 현상, 즉 왔다 갔다 하는 그 변동성 폭이 켜 있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이 아주 큰 변화의 시점이잖아요. 백신 보급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확진자 수도 뭐 아주 급감했고 사망자 수도 급감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사람들도 줄고, 그러면서 또 경제는 이제 아주 차분히 그 재가동을 하고 있고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제 많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 순환주 앞으로 이제 보통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잘 되는 쪽에 그 주식으로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고, 또 이거 조금 더 지나치면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그 변수가 썰물과 밀물이 지금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비유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증시의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높은 만큼 이제 금방 빠졌다가 금방 올랐다가 하는 이러한 그 현상을 겪을 거다, 이렇게 지켜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이 연방 상원, 하원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서명을 받게 되겠는데, 뭐 항상 제가 질문을 합니다만은 이 시중에 이렇게 많이 돈이 풀린 상황에서 또 물론 하반기에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을 위한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괜찮겠습니까? 작년에 내내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크게 안 와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가 계속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 아하. 이제는 너무 지나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러나 대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흔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뭐 20%, 30%의 그런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우리가 핵심 근원 지수만 따지면은 연간으로 지금 1.4, 1.3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5, 2.6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은 뭐 20%대 이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있고 3, 4%대의 좀 높은 비율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현재 상황이나 그 선진국 상황에서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껴놓고 저희가 그 과연 인플레이션이 3, 4%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러한 질문인데,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꽤 올라갔어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금년도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그 평균적으로 보면 6.5%는 지금 다 넘어 있어요. 그리고 OECD 같은 데서도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6.5%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작년에 약 한 마이너스 2.5%의 하락을 한 것을 덮고도 남을 수준으로까지 올해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부양안이 추가로 나오는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2%대인 연준의 목표보다도 더 높은 2.5, 3%, 3.5%의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꽤 그 현실성이 있는 숫자다라고 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가 풀릴 때도 공화당에서 얘기한 그 반대 이론에 대한 좀 그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공화당이 얘기한 건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공화당도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만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금 주정부와 지방정부 도와주는 돈이 3,500억 불인데, 지금 사실 주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그 팬데믹 기간에 적자가 났다는 게 지금 600억 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 2,900억 불은 왜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공화당의 이론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1조 9천억 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불필요하게 많은 거 아니냐, 그렇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이 또 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벌써 그 소위에서는, 상원 소위에서는 심의가 시작이 됐고, 목표 그 승인 일정이 이제 9월 말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내의 반발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안이 통과가 원안대로 되는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1조 9천억 불이 너무 많다라는 공화당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통과는 했지만, 이 현상이 앞으로 4월, 5월에 만약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약간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져와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가 심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상보다도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1조 9천억을 풀었더니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고 올해 잘 풀려나가더라. 그럴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원이 아주 튼튼하게 이루어지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 계속 저희들이 궤를 같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월, 5월이 1조 9천억 불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채권시장, 주식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물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행보니까, 이제 그때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벅셔 해스웨이 CEO도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또 캐시오드 아크 인베스트먼의 CEO는 주식 시장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비트코인은 저희가 여기서 우리 그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제 몇 번 나눈 그 주제가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비트코인은 혁명입니다. 혁명적 사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그 상황을 저희가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그러죠. 이 네. 패러다임의 시프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상가들, 또 대단한 실물 경제의 그 큰 손들도 항상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에서 이제 이 현상은 저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 여기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기능상으로 성공을 할 거냐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기능상으로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는다고 할 때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제 경제 생활에서 또는 그 사회 현상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거의 반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은 그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것은 뭐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공했을 때 과연 지금 가격이 또 적정 가격이냐? 이것도 또한 지금 모르는 거죠. 성공하게 되면은 뭐 10만 불, 20만 불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심지어는 100만 불까지 이상하는 그런 쪽도 있으니까 네. 이제 쉽게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리면 비트코인은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변동성은 뭐 당연히 각오를 하셔야 되고 이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쉽게 투자에 들어갈 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